오늘 소개할 분을 먼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강연 시간이 금쪽과도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 시대 생명의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분을 모셨는데요. 박종훈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셔요. 그리고 좀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생각의 창 멘토링 센터에 정규화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진행되는 공감의 시대인데 서강대학교 멘토링 센터의 공동센터장은 저와 박영선 장관이 맡고 계시지만 이 모든 컨텐츠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다 컨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에셋 리스트를 여기서 다 마련하는데, 사실 오늘 모신 박종훈 교수님은 멘토링 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주제 그리고 게스트 스피커 이런 분들 모실 때 중요한 의견을 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강연 주제답게 의사 선생님으로 살아오시면서 특별하게 전해주고 싶은 지혜들 서강대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셨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2018년부터 21년까지로 기억하는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원장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메디컬 인스티튜션의 가장 헤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병원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강연 주제에 관련되어서 이 AI 시대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함께 잘 경청하고 박종훈 교수님께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 대신 우리 박종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이거 모든 거를 주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되는데 사실 잘 그러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냥 멘토링 센터에 일부 관여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박종훈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형외과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정외과로 잘못 알아듣는데 정형외과, 주로 이제 뼈나 근육에 생기는 그런 병들을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종양, 암 환자만 봐요. 뼈나 근육에 생긴 암 환자. 그래서 보통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뭐 골절이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만 보는데 저는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생명이 뭐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의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이 강의 제목과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들인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는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를 정해놓고 이게 어린 학생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라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면은 100%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젊은 시절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가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좀 의사로서 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원래는 이 강의의 원 제목은 암 전문의가 바라본 생명의 의미였고요. 또 다른 부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안 와닿죠. 삶과 죽음은 일상의 문제라는 게 안 와닿아. 여러분들 시대에는 절대로 와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건 있지, 뭐 아버님,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뭐 그런 내용은 있지만 그 죽는다는 것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죽음을 고민할 나이는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내 나이쯤 되고 요 뒤에 앉아 계신 그런 또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의 나이쯤이 되면은
그게 조금은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그런 겁니다. 삶과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제고요. 제가 보면은 뭐 이런 거, 이거 지금 제 사진인데 제가 만약에 죽으면은 이런 영정 사진을 띄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젊을 때는 그냥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 여러분 되게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젊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뭐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 지금 나이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 앞으로 60년 이상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기본 지금으로 봐도 아마 100년도 더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사업에 실패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뭐 사기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결혼에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요즘에는 여기 제가 전공 시절에는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희 중환자 시절 지금 전공의 때 생각해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달겨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해. 보호자들이 이러고 쳐다보겠어요. 보호자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너는 열심히 하지. 그리고 이제 띠 하고 심장이 멎으면은 보호자들 이제 썰물처럼 나가죠. 우리 여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손 떼고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민년차가 야 빨리 가서 김밥 사와, 뭐 이런 소리 한다는 거지. 그때는 뭐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중환자실 이렇게 와 보면은 언젠가 나도 이제 조만간 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을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합니다. 누구나가 가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또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죽는 얘기를 지금 제가 자꾸 하는데, 언젠가 죽긴 죽는데 나이가 들수록, 권력을 줄수록, 돈이 많을수록 죽고 싶지가 않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누구나 그랬습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요. 이게 진시황제인데, 진시황제도 굉장히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라는 게. 그런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래 살고 싶었던 사람 치고 오래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시황제도 수은 중독이 돼가지고 일찍 죽었거든요. 차라리 진시황제보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아무 욕심 없이 그냥 평생 농사 짓다가 뭐 식사도 맨날 뭐 된장이나 뭐 나물이나 드시던 분들이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내가 굉장히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특히 많이 가질수록 그랬던 거죠. 이런 거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노년도 이렇게 되다가 뭐 한 2, 3일 정도 아프다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과연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게 설계가 돼 있을까? 조물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치고 뭐 어쨌든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얼마나 살 수 있게 해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얼마나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 체리양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신부님 성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서
성서 말씀을 이제 여쭤보시니까 성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어서 80이면 장수했다라고 말하는데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 사실 그때 당시에 기대 수명이 100살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그 뭔가 기대하는 그 이 수명을 한 세기 정도로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강의를 하면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20살이라는 소리를 딱 많이 하던데 그게 어디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을 넘어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데 뭐 조물주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건 지금 다 이제 희망사항이고 조물주가 처음에 만들 때 인간은 몇 살 정도 살 거야 라는 거를 계획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한 요 정도 살게 해놓은 것 같다라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예측 가능한 게.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자동차를 볼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크게 손을 보지 않아도 고장이 안 나는 시간. 이렇게 뭐 5년이면은, 5년 탈 수 있겠구나. 10년이면은 뭐 좀 이렇게 신경 쓰면 한 10년 타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수명으로 본다고 치면은, 물론 자동차도 관리 잘하면 20, 30년 탈 수 있지만 대충 10년이라고 보는데, 인간도 의사 입장에서 보니까, 원래 조물주가 계획했던 거는 한 40대 후반 같아요. 50, 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인간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형외과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60 이전에는 정형외과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관절염도 잘 없고 그래. 근데 60만 넘으면은 골다공증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조물주는 인간이 60세, 70세, 80세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동물을 보게 되면은 되게 다른 동물들의 수명이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 살아주거든요. 근데 인간도 보면은 원래 지금은 인간 여성들의 그 평균 완경이라 그러나 옛날에 폐경이라 그랬는데 생리가 없어지는 시기가 지금은 한 50대 중반이지만 원래 한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단 1세기 만에 2배가 됐어요. 지금 80대가 됐어요. 40대 수명에서 80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1950년대 이전에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43살이었어요. 50이 안 넘었어요. 물론 그때도 뭐 7, 80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정말 60 넘기 쉽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 뭐 60이야 뭐 기본으로 그냥 다 넘지만 80까지 되는데 불과 한 반세기? 만 1950, 6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 요 세대 여러분들이 요 세대 또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뒤에 오는 세대는요. 갔다 가면은 한 120살 정도가 평균 수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00살 넘어갈 겁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의 시대는 아마 100살이 넘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럼 생명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죠. 140살까지 살면은요. 이 아이는 140살까지 살 거라고 타임제 난 게 요게 벌써 한 10년 전 일인데 인간이 한 140살까지 살면은요,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상당히 지루해요. 한 80, 90만 돼도 지루하다는 노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은 뭘까? 제가 일전에 왜 윤송희 박사가 와가지고 AI 시대에 뭐, 아름다운 미래인가 뭐 그런 주제로 가장 인간다운 미래 AI 시대. 저는 윤송희 박사의 강의에 기대한 게 컸어요. 그 어떤 기대냐면은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AI 박사니까. AI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윤송희 박사의 강의는 PPT도 아주 화려하고 막 장엄하고 내용도 AI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AI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AI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을 그 다음날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지고 우리 학교 고대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의문을 가졌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AI 시대에 그분이 고민하는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무슨 그 의문을 가졌냐면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내 팔을 쳐다보면서 이 팔에 나와 쳐다보는 나는 같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팔에 나와 쳐다보는 나는 같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 되게 신기하더라고. 또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친구랑 같이 먹잖아요. 내가 느끼는 이 맛을 내 친구도 똑같이 느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는, 생명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고민을 뭐 계속 가져간 건 아니지. 그냥 그렇게 그러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실험을 한대요, 좀 자기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한 10년 전이에요. 원숭이 2마리를 갖다 놓고 목을 잘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양쪽으로 붙여요. 이 실험 많이 했어요, 의사들이. 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목이 저쪽 몸으로 가고 저쪽 몸에 있던 머리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수술하면은 살릴 수 있는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그 원칙을 뭘로 세우는,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내가 그래.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머리와 몸통이 바뀌었는데, 그 아이는 머리를 기준으로 그 원숭이를 봐야 될지, 몸통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상상하긴 좀 그렇지만 윤아 학생하고 나하고 머리를 바꿨다. 그러면은 이 몸에 있는 윤아 학생의 머리는 이건 박윤아예요, 박종훈이에요. 이거 헷갈리잖아. 그렇죠? 이런 윤리적인 문제. 굉장히 고도로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의 의학에서는요, 윤리적인 문제를 별로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 전공이 이제 암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골반에서 다리를 자르는 수술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수술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저 다리는, 잘려나간 저 다리는 이 환자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울 보고 다 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거울 속에 비춰진 이게 나라면은, 내가 다리가 잘려지면은 내가 변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 한일병원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그 전기 감전사고로 들어온 환자들이 많은데, 잘못해가지고 팔다리를 다 자른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몸통만 남아있어.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일 뿐이에요. 장애인이 됐을 뿐이지. 그럼 도대체 나라는 이 생명의 주체는 어디 있냐는 거지. 최소한 몸은 아닌 것 같아. 이 몸이 나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내 다리가 잘리고 내가 변하면은 나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주체가 뭔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모습이고, 여기 40대 초반, 50대 초반이에요. 전부 박종훈이거든요. 지금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없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뭘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AI 시대의 가장 힘든 부분은 그 책에서도 윤송희 박사의 책에도 있는데 과연 인간이 무엇일까? 근데 과거 개념의 인간은요, 사고하는 동물이에요. 사고를 할 줄 아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봤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는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제 사고하는 AI가 나왔잖아. 그럼 AI는 인간인가? 뭐 이런 고민이 또 들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영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뇌서 상태에 빠졌는데 뇌는 죽었는데 나의 뇌를 AI로 업로드해가지고 나의 뇌는 죽었는데 AI 뇌가 작동을 한다 하면은 나는 살아있는 건가 죽어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정작 그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거울 보면서 거울에 비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꾸미고 싶고 뭐 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결국 현대의학을 낳은 거예요. 인간은요, 제가 볼 때 의학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은 인간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은 교만해요. 교만해서 인류 의학은요, 오류의 역사예요. 오류의 역사. 근데 오류를 겪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현대의학이라는 것의 역사는 한 400~500년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한의학이 훨씬 더 발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년 전에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유럽에 가서 타임머신 타고 500년 전에 유럽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100%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그때는 중국과 같은 동양권이나 중동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의학이 발달돼 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현대의학은 이제 서구 중심의 의학이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해부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이거 그냥 이 그림 많이 봤는데 사람들 그냥 대충 보는데 여기 이렇게 해부하는 그림이에요. 해부하는 그림. 이 당시에는 젊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묻자마자 밤에 도굴에 갔어요. 시체를 도굴에 가서 해부를 해봤어요. 이 전부 다 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하고 이런 거 우리 좀 생명의 신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릴 때 가보지 않았나? 무슨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이제 해부해 놓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해부를 잘하기 어려워요. 정형외과 의사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시체 한 구씩을 해부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는데 그 시체를 해부해 보면은 아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인간은 이제 이런 해부학을 통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이제 지식을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청진기도 만들어내서 너무너무 똑똑해요. 요즘에는 AI 청진기도 드디어 나오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과학의 발전에 기인해서 현대의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내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그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데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반성할 줄 모르고. 대표적인 게 수열이에요. 수열. 수열은 인간이 지난 세기에 발견한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데 완전히 이 수열에서 문제를 엄청 일으켰어요. 지금은 이제 다 잡고 있긴 있는데 그 얘기도 제가 좀 이따 좀 드릴 겁니다. 과연 수열이 어떤 일을 야기시켰는지 그것도 지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수술하고 왔는데 수열에 대해서 한 14~15년 전부터 제가 어떤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수혈 안 하거든요. 저는
아마 정형외과 의사, 특히 암 본 의사가 아닌데 유일하게 수혈을 안 하는 의사예요. 아니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거의 안 하는 건데 오늘도 수술하는데 굉장히 그 환자가 암 환자가 되나가지고 굉장히 그 피가 낮아져 있어요. 빈혈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안 하고 수술하려고 제가 했어요. 이거 저기 종교적인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의학자로서. 근데 오늘도 팔에 그냥 쫙 긋고 들어갔는데 막 피가 막 팍팍팍 오길래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수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결국 수혈 안 하고 끝마치긴 했어요. 암이 여기 있잖아요. 암은요, 암 주변을 열고 들어가면요, 암은 피덩어리예요. 피를 잔뜩 엄청 먹어야 되는 피를, 영양분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얘들이 막 난리를 쳐. 막 그냥 막 피 팡팡팡. 집에 왜 강아지 막 낯선 사람 오면은 막 앙앙거리고 달겨드는 개처럼 그러다가 그러거나 말거나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암의 멱살을 딱 잡잖아요. 그럼 피가 쫙 멈춰요. 딱 잡으면은.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기 피난다 이거 뭐 우물쭈물한데 그러지 않고 확 열고 누르고 있으라 그러는데 열고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딱 손에 이렇게 딱 잡으면은 주변에 출혈이 싹 가라앉아요. 아주 그때 또 좀 보람을 느끼는데 어쨌든 오늘도 수혈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수혈 안 하고 왔는데 왜 그런지도 제가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뭐 어쨌든 지금 현대의학은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겁이 나는 게 뭐냐 하면요 전에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해주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는데 지금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내 제자들이나 내 후배들이 할까 봐 난 이제 걱정이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취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뭐 이렇게 페니실린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렇죠. 이거 저예요. 젊을 때 사진. 한 15년 전인가 보다. 현대의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대.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봤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못 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에 훨씬 이전에 되게 유행했던 수술이었어요. 다리에 지금 원통을 감아놨죠? 다리에 원통을 감아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19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수술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 아주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 소련이 있었는데 그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때는 유럽과 소련은 교류가 없었어요. 의학적 교류도 없었어요. 근데 왜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수술했냐면은 다리에 골절이 생기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열어요. 근육을 째고 열어요. 그래서 골절된 부위를 딱 맞추고 나사못을 받고 판때기를 대고 이 골절된 뼈가 꽉 맞물리게 이렇게 수술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근육을 덮고 나와요. 이렇게 꽉 맞물려야 돼. 뼈는요, 부러진 뼈는요, 떨어지면 안 붙어요.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있으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고 꽉 맞물리게 되는 게 골절 치료인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붕괴된 건 아니지. 문호가 개방되고 공산주의가 없어지면서 소련에 가보니까 소련 의사들은 이상하게 골절 치료를 하고 있었어. 어떻게 골절 치료하냐? 째질 않아. 째질 않고 골절된 부위 주변에 이렇게 자전거 바퀴살처럼 이렇게 링을 걸어요. 링을 걸면은 여러분 자전거 바퀴살 이게 손으로 당겨도 절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엄청 타이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화살을 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다리뼈가 꼼짝을 안 합니다.
꼼짝을 안 하는데 이렇게 꽉 맞물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째지 않고 이렇게 맞물리게 해놓으면 뼈가 엄청 잘 붙어요. 근육을 째면은 혈류가 잘 안 가서 잘 안 붙거든요. 너무너무 잘 붙어. 그래서 이거는 소련 사람들이 개발한 일리자로프라는 건데 골절이 있는 뼈를 어떻게 하면 잘 붙게 할 수 있을까? 째지 않고 하는 것을 고안된 건데 그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조수가 잘못해가지고 골절된 뼈가 이렇게 돼야 된대. 여기 위아래가 이렇게 꽉 맞물려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돌렸어요. 뼈가 부러진데 여기 나사못과 여기 나사못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반대로 돌렸어. 뼈가 부러진 거를 이렇게 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붙었겠죠. 야, 이 큰일 났다 하고 봤는데 거기에 뼈가 생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착안을 한 거. 우리는 이렇게 꽉 해야 붙는 줄 알았더니 떼도 뼈가 생기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장치를 걸어놓고 멀쩡한 다리 여기를 뼈를 톱으로 잘라요. 빡 쳐요. 한 열흘 정도 놔뒀다가 요거를 슬슬 이렇게 양 위아래로 돌리면은 여기 뼈가 생겨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키 늘리는 거예요. 키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키를 늘릴 수 있어요. 얼마나 늘리느냐? 한쪽 요 무릎 아래에서 5cm씩 늘려요. 5cm, 5cm. 더 늘리고 싶으면 위에서 늘려요. 10cm도 늘릴 수 있어요. 머리 좋죠?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 좀 있어. 부작용이. 잘못하면 깨금발을 잘 못 뛰어. 근육이 타이트해서. 어쨌든 머리 좋죠? 이거 보면 인류의 머리는 굉장히 뛰어난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 대단합니다. 요 분이 요렇게 됐어요. 굉장히 예쁘죠? 현대의학 대단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됐어요. 대단하죠? 트랜스젠더 수술. 이 남자가 이렇게 됐어요.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렇죠? 확실히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 안 받는구나. 아줌마들 대상으로 하면 여기서 난리가 나지. 와! 그러고 막 그러네. 여긴 좀 그렇죠? 저분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나이 60이 되기 전에는 관절염이 안 된다고 했는데, 관절에 있는 연골이라는 거, 이런 게 연골인데요. 그 연골은 60세가 넘으면 그냥 다 닳아서 없어져요.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재생이 안 되는데, 원래 옛날 같으면은 그 나이가 되면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관절을 다 깎아내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어서, 이제는 이렇게 잘 걸어 다니게 이렇게 하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60 이상에 된 연세 드신 여자분들, 남자는 안 그래요. 주로 여자가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우리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했어요. 또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것도 여자만 와요. 남자는 거의 안 옵니다. 여자가 주로 관절염이 생기고 여자가 주로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이것도 지금 뭐 골다공증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이렇게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게 고관절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설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설계 잘못했어요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하고 디스크하고 이 2가지는 분명히 이거 원 제작자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철에 얘는 이게 맞았어요. 여기가 되게 얇아요. 여기거든요. 여기 고관절 너무너무 얇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은 80세 할머니들은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 그러니까 여기를 좀 두텁게 만들고 뼈를 좀 두텁게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안 부러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디스크는 여전히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거 내가 가서 좀
좀 너무했어요. 그리고 근데 요거는 제가 처리하는 게 여기도 뭐 되게 작게 만들었죠. 가늘게. 여기를 두껍게 만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운동이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이 운동이 잘 된다는 거는 여기를 굉장히 얇게 만들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조물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산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원 디자인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골다공증 빠져가지고 저기 부러지면은 불과 제가 전공의 할 때 30년 전만 해도 돌아가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90노인들도 바로 수술해가지고 바로 이제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ET-CT라는 건데, 이 PET-CT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겐 좀 요원한 거라서 제가 설명하는데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거. 와, 이게 이제 아주 끝내줍니다. 로봇 수술이라는 게. 기존에는 수술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상상할 때 의사 선생님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의사들 몇 명이 돼서 배를 쭉 가르고 이렇게 당겨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건데, 요즘에는 배를 가르는 수술이 없어요. 절대 배를 가르잖아요. 저희는 다 배 가르는 수술만 보고 의사가 됐는데, 지금 배를 가르지 않고 배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배에다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렌즈도 들어가고 라이트도 들어가고 가위며 칼이며 다 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고, 그럼 수술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 사람이 이렇게 게임하듯이 모니터, 여기 있는 모니터 있죠? 이 모니터를 보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조이스틱 하다가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조작이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저게 없어요. 정형외과는 공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저거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밀폐된 공간, 뱃속은 밀폐된 공간이니까 저게 되는데, 정형외과는 수술이 없어서 제가 하루는 원장 때요. 도대체 이거 엄청 비싸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한번 비켜봐 하고 내가 들여다 봤더니, 와, 내 눈에 여기서 내 눈에 내가 배 안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 같아. 장기가 다 보여. 그것도 3D로. 와,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 뭐 수술이 뭐 어마어마하죠. 인간의 손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육안으로 보는 한계가 있는 게, 여러분 이 복막 뒤쪽, 간 뒤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요 엄청 어려워요. 깊고 어둡고 손이 잘 안 들어가고. 근데 저런 게 하면은 대단하죠. 또 인간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으니까 또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로봇 수술,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에는 흉부외과 의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흉부외과라고 그래서 심장, 폐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좀 거의 없어요. 요즘에 젊은 의사들은요 전부 다 피부과 하겠다 그래요. 의료사고도 없고 돈도 잘 벌고. 근데 흉부외과 의사들이 저희 때는 지존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애들이 흉부외과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여러분 이게 심장인데 심장도 피가 가야 먹고 살거든요. 심장 마비가 왔다는 건요, 심장으로 가는 피가 멈춰서 요런 혈관이, 심장에 있는 이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심장도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와서 하는 건데, 그 옛날에는 이게 심근경색증이라 그래서 가다가 퍽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오면은 바로 막 조치해가지고 수술실로 올려가지고 여기 막힌 혈관을 잘라내고 다리에서 혈관 잇고 막 그랬어요. 그게 2-3시간. 그 사이에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런 증상으로 오면은 바로 수술실로 옮겨가지고, 수술실도 좋고 뭐 심혈관실도 좋고 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혈관을 타고 쫙 기계가 올라가서요, 여기 막힌 여기에 가서 이런 걸 딱 넣고 쫙 펴가지고 이렇게 늙혀줘. 옛날 같으면 이걸 자르고 혈관을 이어줘야 되는데 불과 30분이면은 막힌 혈관 다 뚫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흉부외과 의사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다 해서 그래서 이제 흉부외과 서로 아무도 안 하려고. 환자가 없어, 이제. 이거 보면은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또 이제 감이 안 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하느냐. 자, 지금은 응급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현대의학이 최고 들어와 있는데, 뭐 응급실 뺑뺑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죠. 응급실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뭐 길에서 돌아가시는 건데, 지금은 오래 살려면은 나이가 들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안 돼. 지금은 응급실 옆에 있는 레미안 살면은 오래 살 수 있는 거. 바로 그냥 뭐 가면 돼. 그 정도로 의학이 이제 엄청 발달했어요. 자, 이제 이식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간 이식, 뭐 신장 이식, 폐 이식, 심장 이식 수술하는 거 이제는 뭐 흔한 일이 됐는데, 남의 장기를 이식해서 내가 산다는 거는 사실은 윤리적인 고민이 많이 뒤따르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내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간암이었어요. 간암이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안 하는데, 한때는 중국에 가면은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올림픽 이후로 중국이 안 하는데, 중국은 구정, 설 전날 사형수를 일괄되게 다 죽여요. 그날 다 사형시켜요. 일괄적으로 설 전날. 그러면은 그 사형장 밖에 병원에 있다가 사형수가 딱 죽자마자 바로 데리고 와서 그 사형수의 간이고 이걸 전부 다 빼가지고 이식을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서 간 이식을 받았던 거예요. 중국 사형수들의 그 간을. 근데 내가 아는 그 선배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대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줬다는 거. 아니, 그러면 그 형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국 사람 하나 죽이고, 너 죽어?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경우는 이제 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형수라고 죽여버리니까 문제긴 하지만, 지금은 뇌사 상태, 무슨 이유로든 간에 자발적인 게 아닌데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장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빼는 거야. 다 빼가지고 누군가에게 주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뇌사 상태니까 돌아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나른 장기들은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이 갈 수 있기는 한데,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내가 지금 죽게 뇌사 상태가 됐는데, 나의 콩팥, 나의 심장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주어지고 나면은 나는 죽은 건가, 살아있는 건가? 내 몸은 누군가의 몸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죽었잖아요. 그런 문제 봉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장기 이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치열한 논쟁이 한 번쯤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줄기세포 같은 이런 거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넘어왔는데, 어디서 문제냐? 지금은 뭐 한국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 원래 간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죽는다는 전제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간을 받기가 어려워요.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장기나 기증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는요, 간 엄청 많아요. 간이 많다? 좀 이상한데. 미국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총질을 많이 하잖아요. 총질하니까 뭐 이런 데 맞고 이런 데 맞고 가지고 병원에 실려 들어오면은 뇌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죽든 간에
내 장기를 남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뭐 뇌사 상태가 돼도 가족들의 동의를 받으면은 그냥 주는데 우리는 그 문화가 없어.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우리는 뇌사 상태에 빠진데 뭐 한 달 된 그런 장기 못 씁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지 며칠 안 된 장기를 많이 장기이식이 되는데 아니 우리 문화에서는 갑자기 젊은 애가 갑자기 멀쩡히 출근하다가 뇌사 상태가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기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간은 좀 이런 얘기를 아이 그렇잖아요. 그럼 멱살 잡히지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한 50분의 1 정도도 이 기증이 안 돼요. 굉장히 그 기증률이 낮아요. 요거는 제가 언젠가는 이제 좀 뭐 최근에 어느 이제 프로그램에서 제가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장기, 간이나 폐나 이런 거는 최소한 살아있다. 뇌는 죽었지만 살아있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도 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죽고 나면은 기증할 거 없을 것 같잖아요. 죽고 나서 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뼈, 인대, 각막, 피부 엄청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데 조직기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더 떨어져 있어서 어쨌든 그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간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잘라서 2개로 만들어 간을 그래가지고 이식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이식이에요. 생체간 이식. 미국 애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산 사람의 간을 왜 잘라서 하지? 그게 가능해? 내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10몇 년 전에 제 동기가 미국에서 간 이식하는 의사로 사는 친구였어요. 대학 교수인데 걔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산병원에 한번 가서 진짜 봤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하고 있더라는 거지. 똑똑하죠. 한국 사람 더 똑똑해. 그래서 지금은 이 간 이식은 전 같으면은 누군가 한 사람의 뇌사를 전제로 이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가족끼리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인간이 얼마나 더 살고 싶어 하는지. 1967년부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지금 다 냉동관이에요. 말기암 환자들이요. 지금 의학으로는 도저히 나는 살 수 없으니까 60년대부터 여기다가 수많은 돈을 내면은 냉동을 시켜줍니다. 내 몸을 마이너스 70도로. 여기 지금 전부 다 60년대부터 언젠가 의학이 발달하면은 나를 깨워서 나를 다시 살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쫙 있어요. 근데 최근, 이게 알콘사라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몸을 전체를 냉동하지 않고 머리만 냉동합니다. 육체는 또 받으면 되니까, 건강한 사람의 육체를. 이렇게까지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는 이게 제일 황당한 것 같아. 드디어 장기 이식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뭔지 이런 장기 남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여학생들은 알죠, 그죠? 이게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이거든요. 자궁을 이식하고 있어요. 여성의 자궁을. 근데 지금까지의 장기 이식은 그 장기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식을 했는데 자궁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60세, 50세의 여성의 자궁은 아기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자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자궁을 20대 여자에게 이식하면 20대 자궁이 돼요. 그래가지고 임신할 수 있어요. 엄마의 자궁을 내가 받은 딸이 그런 병이 자궁이 없이 태어나는 여자도 있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기를 잘 못 갖는 그런 자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엄마의 자궁을 받아서 엄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것까지도 왔는데 제가 여기서 경이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우리 신부님 들으면 이제 기절초풍할 문제인데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이걸 이식하려고 그래요. 트랜스젠더 여성 가능할까?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건 원래 뭐예요? 원래 남자잖아. 원래 남자였는데 트랜스젠더 여성이 된 사람에게 지금 자궁 이식을 해볼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테크니컬리는 될 것 같아. 근데 쉽지는 않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아무리 트랜스젠더로 여성으로 뭔가 성기를 만들어 줬다고 해도 골반 자체나 이거는 이 시스템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그 자궁에서 아기를 낳기 위한 거는 자궁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뼈 조직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캐토릭에서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전 난리입니다. 이게 지금 큰일이야. 이거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돼요. 호르몬도 막 넣어주면 되고. 우리 어디까지 지금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인류의 의학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된 거죠. 자, 엄청 똑똑하죠? 별짓을 다 해요. 지금 인간은요, 인류가 하는 짓은요, 신에 대한 도전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장기 이식은 신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끼리 막 장기를 막, 이렇게 막 바꾸는 거잖아. 아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태어날 때 갖고 있던, 너 간 어쨌니, 너 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게 없는데, 자, 인류가 이제 겸손함이 없어서,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느냐, 이거 한번 보여요. 인류의학의 역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치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치료도 분명히 100년 뒤에 인류가 보면은, 야, 2025년도에 박종훈이 한 수술은 말도 안 되는 수술이었어. 이랬을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조금 걱정은 돼요. 우리가 100년 전의 의학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최신 의학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그나츠 제밀바이스라는 사람이 1800년대 중반을 살았던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게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야. 사람들 많죠. 이 당시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사망률이 40%예요. 집에서 낳으면 10%가 안 되는데 병원만 가면 죽어, 산모가. 왜 그러냐?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기를 받을 때 손을 안 씻었어요. 균이라는 게 있는 줄을 몰랐던 거지. 균이라는 게 있는 줄을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오면은 맨손으로 이제 아기 받아. 그리고 자궁이나 질 주변이 균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 주변에도 있고. 그 더러워진 손으로 그 다음 환자 오면 또 받아. 균이 일로 가서 저 당시에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던 사람들 전부 다 산용열이라 해서 여기 염증 때문에 막 골반이 막 고름덩어리가 돼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럴 때 이그나츠 제밀바이스가 자기 친구가 부검을 하다가 바늘에 찔렸어. 바늘에 부검을 하다가 바늘 찔렸는데 얘가 한 3일 실행실을 앓다가 죽었어요. 멀쩡한 젊은 의사가 폐혈증으로,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으로 죽은 건데, 그때 이 이그나츠 제밀바이스는 균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뭐가 죽음의 씨앗이 있나 뭐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그나츠 제밀바이스가 뭐라 하냐면은
아이를 받을 때는 손을 씻고 받자 그랬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손 씻고 받자고.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그나츠 제밀바이스는 산부인과 학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복권이 안 돼요. 이렇게 무시했어요. 이 사람 헨리 코트는요, 1900년대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에 이제 균의 존재를 알았어. 인류가.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이게 문제야.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균. 그 얘는 또 거기에 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모든 정신병은 감염병이다. 이렇게 또 얘는 또 넘어갔지 또. 모든 정신병은 감염병이다. 그래서 얘가 뭐 한지 아세요? 이때는 항생제 없던 시절이에요. 뭐가 있느냐? 뇌에서 가까운데 균이 많은 곳이 어디야? 입이죠. 이빨을 뽑기 시작해요. 정신과 환자 입원하면 이빨을 뽑아. 하나 뽑은 다음에 상태를 봐가지고 안 좋아지면 하나 또 뽑아. 그렇게 20년을 치료했어요. 얘가. 논문도 많이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치료 방법이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상하니까 20년쯤 됐을 때 미국 국무부에서 조사를 하러 가서 너의 그 치료 방법이 좋은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과 환자는 태어나면 다시는 입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황당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쓴 게 1900년대 말까지 그랬어요. 이거 수엉터리. 이 아저씨, 여러분들 이 아저씨 모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여러분들 태어날 무렵에 전 세계 석학이라고 우리나라 난리 났던 분인데, 요 분도, 기술은 있었어요. 이게 복제양 돌리 뭐 이래가지고 뭐. 근데 이분이 이제 줄기세포 연구한 분인데, 요 분도 살짝 좀 뭐 이렇게 논문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분 저기 중동 지역에 가서 왕실에 뭐 낙타를 복제한다나 뭐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인류는 엉망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엉망이었던 거 하나 소개하라고 하면 이게 수혈이에요, 수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스태프님들은 수혈에 대해서 별로 뭐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수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그룹이 딱 한 그룹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특정 종교인만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분들은 수혈 안 받습니다. 절대로 수혈을 안 받아요. 수혈 받으면 큰일 나. 그분들은. 난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성경책이나 모든 다른 종교, 다른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책에는 그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받으면 안 돼. 안 돼. 그랬는데 이제 뭐 피라는 거는 뭐 이거 참 신부님 앞에서 이런 소리 하면 그러지만 뭐 여러 군데에서 이 피라는 것은 생명과 이렇게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도. 그리고 최초의 수혈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인류 최초로 수혈을 받았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이거 이노센트 8세라고 읽어야 되나요? 교황 이노센트 8세가 1492년에 지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 권했던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필요하면 좀 수혈해보자. 그 수혈 받았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수혈을 했을까? 어떻게 남의 피를 수혈받았을까? 여러분, 남의 피를 내 몸에 넣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에요. 지금이야 뭐 헌혈해가지고 피 이렇게 백에다 걸어놨다가 쭉 그냥 필요할 때 연결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피를 보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남의 피를 받으려면은 우리 둘이 바짝 붙어가지고요, 혈관을 서로 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실패했어요. 그만 돌아가셨어. 애 꾸준 애들만 피 왕창 빨려가지고 애들도 죽었어요. 젊은 애들. 이때 이런 일이 이제 사고지, 의료 사고지. 근데 지금도
지금도 제가 그 싫어하는 말 가운데 이제 하나가 그 연세 드신 분들끼리 좀 모임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아, 우리 젊은 피 수혈하자고. 그 말이 뜻은 젊은 사람 영입하자는 거잖아요. 젊은 피는 좋을까? 이 복숭아 학생의 피가 내 피보다 좋나?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의 피가 나이 든 사람의 피보다 좋을까? 근데 우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왠지 나이 든 사람의 피는 좀 질이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저기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이거 하면 피를 맑게 해준다고 그러고. 피가 맑으면은요, 그 빈혈이에요. 피가 없는, 그 빈혈이야.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인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에 생명의 정체가 있다. 그도 그럴 게, 멀쩡해 보이는데 피를 많이 쏟으면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피에 생명에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나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젊은 사람의 피를 받으면은 나도 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의 피 사가지고 수혈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 이거 한번 인류가 얼마나 피에 피에 진심이었어. 남의 피에. 이게 이제, 이게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이 처음에 개에서 개로 실험을 했어요. 이게 개예요. 이상하게 좀 생겼지만, 이 혈관이 이렇게 동맥을 이었어요. 성공했어요. 개끼리 수혈이 다 돼요. 개끼리는. 그럼 개는 혈액형이 하나일까? 개도 혈액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낮은 단계의 동물들은 면역 체계가 강하지 않아요. 개끼리는 수혈이 돼. 신기해. 이때 면역이 큰 개랑 요만한 개가 서로 피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의사들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신탕을 못 먹지만, 보신탕을 먹던 시절에는 저기 성남 보란시장에 큰 개들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키운 개들이 있어요. 그 개 한 마리면은, 요면은 말티즈 같은 거 몇십 마리 수혈하고도 지금 남는 피가 거기 있다는 거지. 개끼리는 수혈이 돼요. 리차드 로우 완전히 그냥 없앴대가지고, 이제 됐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서 사람으로 해봤어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거? 양의 피를 사람에게 줘봤어요. 이 사람은 강도예요. 살인 저지른 강도. 왜 양의 피를 줬을까? 순해지라. 피를 바꾸면은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양의 피를 넣어줬었어요. 근데 이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얘가 수혈을 받다가 짜증난다고 얘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실험은 실패한 실험이 됐어요. 개 피를 여자들에게 준 적도 있어요. 개 피를. 그 여자들 이제 갱년기 이렇게 우울증 있잖아요. 여자들 즐겁지 않고. 개는 어때요? 그 우울한 개 봤어요? 개는 하루 종일 명랑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실패하고. 당연히 실패하겠지. 피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수혈했어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근데 자꾸 죽어. 왜 죽어? 복숭아 왜 죽을까? 혈액형. 그렇지. 혈액형이 다르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거를 언제 알았느냐. 그냥 계속 죽으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절대로 수혈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또 아주 훌륭한 분이 나와요. 이 제임스 블룬델이라고 하는 이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가 아기 낳다가 과도한 출혈로 자꾸 죽으니까 처음에는 산모의 남편 피를 넣어줬어요. 살렸어. 왜 살았을까? 혈액형이
우연히 같았던 거야. 고무돼가지고 딴 사람인데 이건 또 죽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분명히 뭐가 있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산모가 흘린 피를 자기 피를 모아서 넣어줬어요. 자기 피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건강한 사람의 피를 받고 싶었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생각해낸 게 자기 피를 도로 넣어주는 것부터 해서 이 사람이 이런 깔때기까지도 만들어서 자기가 흘린 피를 도로 넣어주는 거를 이게 만들어서 현대 수혈의학의 아버지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인데 이 장치가 지금 수술실에서 쓰고 있어요. 굉장히 발달된 장치지만 피를 많이 흘리는 환자 수술 들어갈 때는 이 장치를 가동해서 쏟은 피를 쫙 우리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보면 피가 막 넘쳐나지 않고 피를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슉 하고 진공청소기처럼. 그래서 통에 모인 그 피를 워싱해가지고 도로 넣어주는 그런 셀세이버라는 기계를 만든 똑똑하죠? 엄청 똑똑해. 그런데 이제 드디어 1900년에 란트스타이너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혈액형이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고 1900년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15년에 피를 응고되지 않게 저장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지난 1세기,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무지무지하게 수혈합니다. 엄청 수혈해요. 엄청 수혈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된 게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고 출혈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수혈해서 많이 살려서 한국전쟁 이후에 수혈은 정말 좋은 치료제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식해가지고 그 여드름 치료제로도 썼어요. 여드름이 많은 사람에게 피부가 깨끗한 사람의 피를 수혈해주고 막 그랬어요. 1960년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간염, 에이즈 이런 게 창궐하기 시작한 거야. 피 속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인류가 야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수혈을 좀 적게 하고 수혈 없이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이랬어야 되는데 수혈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피 검사에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는 이게 자연의 그 어떤 뭐 섭리라 그럴까?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얘는 잠복기가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혈액을 헌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막 안 써요. 그 검사를 쭉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공여자가 주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피 빼주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 이렇게 봐야 돼. 그 잠복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에.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쓸모없는 피가 돼버려요. 자연은 수혈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인류에게 보내줬어요. 나는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 지역엔 수혈 못 합니다. 왜냐면은 그 잠복기가 지나면 그 피는 못 써.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피가. 인류가 어떤 짓까지 한 줄 아세요? 잔인합니다. 제가 아까 왜 사람이 죽고 나서 쓸 수 있는 조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뼈도 그렇고 인대도 그렇고 피가 그래요. 피가. 자, 체리 학생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죽었어. 죽자마자 내 혈관에 있는 피는 굳어질까? 가만히 그대로 올까? 굳어질 것 같지 않아? 그죠? 굳어질 것 같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피가 굳어지지 않을까? 피는 밖으로 나오면 굳어지지. 근데 내가 죽어서 심장이 멈췄는데 내 몸속에 있는 피는 살아있을까? 굳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죽고 실온에서 15시간 이내에 피를 빼면 그 피는 쓸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피랑 똑같아요. 4시간 이내에 뽑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1920, 30년부터 60년까지 러시아에서는 죽은 사람이 죽으면은 피를 다 빼서 썼어요. 어떻게 썼냐? 이렇게 목에 있는 혈관을 딱 째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혈관에 피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썼어요. 지금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안 쓰나 몰라. 지금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인류는 이랬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자, 그래서 지난 1세기 동안 인류는 트랜스퓨전이 수혈이거든요. 수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수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였는데 갑자기 이런 논문이 나왔어. 수혈을 하지 마.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살려. 네이처지 이게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런 논문이 나왔느냐. 피는 알고 봤더니 피 속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게 있거든요. 피는 우주였지, 우주. 피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면역 체계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다름을 서로 인지하는 것은 피 속에 다 있었어요. 피 속에 면역과 관련된 단백질들도 있었고, 뭐가 뭔지도 모를 단백질들도 있고 다 있는데, 내 피가 여기 그 거미한테 들어가는 순간 거미의 몸에서는 내 피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거미를 살리려고 피를 줬는데 거미의 몸은 받아들인 사람의 피와의 전쟁통에서 완전히 그냥 번아웃 돼버려가지고 거미는 더 나쁜 상태로 놓이게 됐던 거예요. 물론 피가 없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돼. 그러나 생각보다 인간은 피가 없어도 오랫동안 잘 버티더라는 거. 생각보다 인간은 출혈이 됐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줬어. 조물주가 다 줬는데 우리끼리 그걸 모르고 남의 피를 막 받았던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출혈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요거 한 바퀴 돌리는 거, 우리 몸에서 한 바퀴 돌리는 게 2배, 3배 빨라져요. 피를 확 돌리기 시작을 하고 내 몸에서 피를 만드는 호르몬들이 8배나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비상체계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만히만 놔둬도 됐는데, 아니야, 곧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막 수혈을 막 때려 넣었더니 몸을 박살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이 안 사실인데 수혈을 받고 수술한 환자하고 수혈 없이 수술한 환자하고 치료 성적에서 몇 배의 차이가 났어요. 인류가 몰랐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병사들의 피를 30년 뒤에 뽑아보니까 수혈받았던 사람의 30%에서 남의 DNA를 갖고 있어요. 내 몸에 내 DNA와 남의 DNA가 이렇게 막 믹스돼 있어요. 여러분, 그 우수한 인류가 만들어지려면요, 저기 멀리서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해야 좋은 유전자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갖다 놓고서 이놈의 유전자가 있는 피, 이놈의 유전자가 있는 피를 믹서기에다 놓고 막 갈아서 좋다고 썼던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이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수혈 안 하고 수술하는 의사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저한테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 엄청 많이 옵니다.
우리 병원에서 소문 났었어. 원장님이 여호와의 증인 같다고.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제가 뭐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그 신앙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데 어떡하겠어. 아, 당신 믿음 잘못됐어요 라고 해서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거 볼까요? 이게 제가 수술한 케이스인데 여기 암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다리뼈에. 어린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이렇게 다 잘라내고 다리뼈로 다 잘라내고 이제 기계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이 아이도 사실은 제가 전에는 한 7개 정도의 피를 주고 수술을 마쳤는데 지금은 전부 다 수혈 없이, 그래서 수혈 없이 수술하니까 엄청나게 건강해요, 애들이. 재활도 빠르고. 하여튼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30살, 40살 때는요, 그냥 수술하는 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수술 많이 했어요. 그냥 뭐, 많이 했지. 또, 수술했는데, 못 살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고, 그래요. 네. 꽤 오래 전인데, 제가 수술했던, 근데 나는 그 환자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지금 돌이켜 볼 때. 수술을 많이 하면은요, 그냥 환자가 계속 있잖아. 잘 몰라. 우리 왜, 내가 가게를 한다고 하면은, 손님이 막 계속 오면은, 손님 귀한지를 모르는데, 손님이 거의 없는 가게면은 손님 한 분 올 때마다 얼마나 귀하겠어. 뭐 서비스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런데 환자가 엄청 많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대 병원을 오기 전에. 그때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나이도 젊었고, 수술하느라 바빴고. 근데 어느 날이에요. 제가 어깨에 생긴 종양을 수술했던 여자 환자가 있는데, 40대, 저보다 조금 어렸던 여자인데, 이제 수술 다 해주고, 항암 치료는 고향에 가서 하라고 이제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한 1년쯤 있다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더 이상 당신은 못 삽니다. 한 달 정도만 살 겁니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 환자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직까지 그게 몸에 크게 이상을 못 느끼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다고 하면서 나한테 교수님이 1년만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40대 여자 환자인데. 근데 또 올라오라고 해서 보니까 이미 암은 재발하고 전이 되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하나 방사선 치료하는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의미 없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제가 입원시킨 다음에 우리 내과 선생님, 우리 방사선 치료하신 선생님들, 교수님들 설득해가지고 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안다. 해보자. 그래도 해보자. 다음은 몇 달이라도 더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암은 칼뿌리를 내가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 응? 마치 자기가 져줄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칼뿌리 들이댔다가, 치료되는 것 같네 싶을 때 얘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면서 왕! 하고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암 치료 시작하면은 종양이 좀 줄어요, 일단. 그러면은 너무너무 큰 희망을 가져요. 와, 이제 암 치료 되겠구나.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암인 거예요. 암은 녹록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환자가 그런 상태인데, 치료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조금 좋아졌어.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시진 않았어. 그 병원에서처럼. 근데 어느 날 내가 회진을 갔어요. 회진을 갔는데
여러 명이 있는 병실. 이거는 뭐 제가 이거 챗GPT한테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든 그림인데 여러 명이 있는 병실이에요. 여러 명. 내 환자는 문가에 있었어요. 문가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 환자가 벌떡 일어나요. 내가 들어가니까. 근데 나랑 눈이 안 마주쳤거든? 눈이 안 마주쳤는데 내가 온 거를 이 환자가 알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제가 전주하셨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환자가 저 교수님 발자국 소리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나는 전날 피곤하다고 뭐 술 먹고 이러면은 회진 빼먹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했는데 이 환자는 24시간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거야. 너무너무 창피했어. 와, 제가 의사로서 이 환자는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 의사 맞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또 이 환자는 또 이런 환자가 있어요. 21살의 여자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팔뚝에 암이 있어요. 근데 그 암은 내가 한 번도 살려본 적이 없는 암이에요. 한 번도 못 살려봤어요. 그 환자 오기 전까지 4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4명 다. 교과서에도 절대로 못 살린다고 돼 있어. 85% 사망률. 15%는 누가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암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21살. 네일 아티스트래. 자기가 네일 아티스트. 21살이면 대학을 다녀야 될 나이인데 네일 아티스트인 걸 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네일 가는. 근데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여기 이면은 암 수술인데 이거 수술하면은 필수적으로 여기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 가운데 하나는 잘려야 돼요. 그 암이 이렇게 머금고 있거든. 그러면은 손에 장애가 남으니까 내가 직업을 물어본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네일 아티스트. 아이, 큰일 났어요. 네일 아티스트 이거 손가락에 장애 오면 안 되는데. 그래, 어쨌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재발은 없었으니까 수술은 잘 되긴 잘 된 거지. 그쵸? 근데 그 환자가, 요 여자 환자가 나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제 명함 다 줬어요. 지금은 안 주는데 옛날엔 다 줬어요. 왜냐면 암 걸리면은요, 매일매일이 고민이야. 암 걸리고 나오면은 이 생선 먹어도 되나? 이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제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한약 먹어도 되나? 그럴 때마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네이버에 보니까 네이버에는 엉터리 답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환자들에게 명함 주면서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때는 줬는데, 그 환자한테 문자가 왔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아이 낳아도 되냐고 나한테 묻는 거야. 아이를 낳아도 되냐고. 수술한 지 이제 뭐 한 1년쯤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는다. 너 죽을 텐데? 너 못 살 텐데?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내가 그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이메일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메일로 답을 했어요. 나 당신 그 병에서 살려본 적이 없다. 물론 15%의 환자는 산다. 85%는 사망한다. 그런데 최소한 2년은 두고 봐야 된다. 원래 암 환자가 2년 안에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잘 되거든요. 2년은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아기를 낳지 말라는 내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나한테 그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동네 내과를 갔는데 큰 병원 빨리 가보라 그러면 되는 거야. 동네 내과를 갔는데 뻔하지.
폐로 전이 됐을 거예요. 뼈나 근육에 생기는 암은 전부 다 폐로 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침하고 하니까 내과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가 뭐 난리가 났겠지. 빨리 병원 가보라 그랬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빨리 오라 그랬어요. 와라.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때 한 1년 반쯤 될 때니까 그때 되면 되게 재발하고 전이 되거든요. 오라고 했어. 아 근데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야. 난 낳지 말라 그랬는데 유모차에 애를 안고 애를 유모차에 끌고 들어와요. 또래 동네 아줌마 하나 거기도 유모차. 그게 왜 그 여자들 왜 그 아기 또래 비슷한 엄마들끼리 이렇게 동네에서 친해져가지고 같이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또래 그 고만고만한 애를 또 하나 유모차 둘 끌고 아줌마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 그래야지. 왜냐면 이제 검사하려면은 이 아기를 누군가 봐줘야 되니까. 그 내가 황당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네. 한 7개월쯤 된 아기 같은데 아기를 낳았네. 그런데 이제 급하게 가슴 CT를 찍어보니까 폐가 그냥 하얘요. 얼마 못 살겠지. 그래서 환자가 나보고 교수님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한 반년 그랬더니 나한테 우리 애기 돌잔치는 해줄 수 있겠네요 라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왔어요. 말하냐. 그런데 교수님, 전에 교수님이 애기 낳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기 낳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충격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거기서의 정답은 이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때 내가 교수님 말씀 듣고 아기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 환자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말 듣지 않고 아기 낳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받은 충격은 뭐냐. 나 의사 맞아? 내가 남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암 전문가 맞아? 그때 내가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난 뭐 하는 놈이지?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여자 환자분에게 제가 문자 보냈어요. 지난번에 아기를 낳지 말라고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꼴 같지 않은 의사가 된 거예요. 나는. 그쵸?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꿈꿨던 나의 미래는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요건 초등학생 때 내 모습인데 내가 여러분 나이 때 꿈꿨던 나의 미래는 지금 내 나이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성공해가지고 검은색 세단을 타고 새벽길을 달리면서 그날의 조간신문을 보면서 한국 정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의사 말고 나는 정치인이 돼보고 싶었고 정말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그 의사가 됐을 때는 나한테 진료 보기 위해서 줄 서 있고 명의가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내 환자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건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직업이 주는 의미는 내가 명의가 되는 게 내 직업이 주는 의미가 아니고 비록 한 사람 남보다 명의들이 1000명 치료할 때 나는 100명을 치료해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몸을 맡긴 사람들을 끝까지 케어해 주는 게 나의 의무지, 나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의 사명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책도 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왜냐하면은 내 환자들이 항상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암 진단 내리면은요,
암 진단 내리면은 환자들이 2권의 책을 갖고 들어옵니다.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암 이렇게 극복했다. 이 2권을 갖고 들어와. 근데 암 극복했다고 하는 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극복이 잘 되는 암들이야. 뭐 유방암, 대장암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은 다 살려내요. 근데 내 환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환자들 막 자책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치료를 잘못했나? 내가 성의가 없었나? 내가 의지가 약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나한테 말기암이 되면 물어봐요. 교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럼 내가 하는 소리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생명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막 성공하는 걸로 막 가는 거야. 막 더 나은 걸 개발하고 싶고, 더 멋진 걸 만들고 싶고 한데,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치가 뭘까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배려예요, 배려. 남을 배려하는 거. 제가 수술실에서 우리 제자들이랑 같이 수술 들어가잖아요. 제가 가끔 그 소리예요. 내가 수술해 봤더니 저 중동 사람도 수술해 봤고, 몽골 사람도 수술해 봤고, 흑인도 수술해 봤고, 백인도 수술해 봤는데 1mm 피부만 째고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중동 사람의 근육 색깔 다르고 중동 사람의 뼈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부위에 혈관 있고 신경 있고 똑같습니다. 피부색만 다르지. 그쵸? 또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저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나 여러분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는요, 1초에 200만 개의 적혈구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명이 1초에 200만 개가 막 복숭아한테도 생기고 뭐 X세대한테도 생기고 다 있어요. 제가 사람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 내가 무시해도 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 얘는 뼈가 하나 없네. 아예 무시해야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1초에 적혈구를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난 100만 개 만드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내 수술에서 네가 배울 점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 생명의 소중함도 알아야 된다. 윤송희 박사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 과거의 거를 보니까 AI 시대가 되면은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진짜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뭐 인간성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윤송희 박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AI가 시대가 도래하면은 진정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AI 시대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간성이 실종되는 게 아니라 윤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일 거라는 거예요. 윤송희 박사의 책을 보니까 스탠포드나 하버드에서는 또 미국의 유명 대학들에서는 AI 관련 학과에 반드시 붙는 게 철학자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것이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부터 따져보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막 개발만 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AI 시대. 여러분들의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와 함께하는 이 인류에 대한 배려 이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어떻게 진짜 쓴살이죠. 너무 낮은 목소리로 강연하셨지만 사실은 너무 가독성 있는 강연이고 그 중간에 그 의과대학 학생들 이 박주원 교수님께 배우는 학생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아마 우리 형들 다 느끼셨겠지만 지금 방금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그게 이 인상에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세계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세계관이 없다는 건 아주 굉장히 큰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좀 질문 그 강연 내용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혹시 정말 너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너무 가독성 있게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박종 교수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복숭아. 그 아이를 낳기 잘했다는 그 말을 듣고 생명이란 자기가 생명을 아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못해. 저 질문을 제가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뭘 꽝 하고 맞은 것 같아.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책임이라는 문제.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아마 우리 복숭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게 상식이지. 아니 아기를 낳기만 하면 어떻게 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케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애를 낳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상식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를 가짐으로써 느꼈던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아이가 내가 없다고 해서 얘가 잘 자라지 못할 거라는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삶을 살 거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봐 난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딱 어떤 정해진 틀에 놓고서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난 바라봤는데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큰 충격이었어요 나한테는. 좀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의학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로서 약간 영양과 생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갖고 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 반년 전의 일이에요. 제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하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나 칼도 안 댔는데 마취하다가 환자가 심장이 멎었어요. 마취 약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수술실이. 나는 밖에 있다가 이제 수술 준비됐다고 하면 되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취가 되고 우리 전공의들이 이제 수술할 수 있게 딱 세팅해 놓으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교수님 수술 준비됐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데 갑자기 연락 온 거야. 난 그래서 수술 들어가려고 했는데 환자가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 봤더니 수술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수술실에서 하고 흉부외과 의사가 달려들어가지고 심장을 한 15분에서 20분 만에 돌려놨어요. 그러면은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데 한 15분, 20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멎었으니까 죽었지.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야 되는데 20분 만에 이게 이제 그냥 심장마비 온 사람이 15분 만에 못 견합니다. 그건 안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강제로 피가 뇌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한 3주 있다가 깨어났어요. 다 정상이 됐어요.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때 되게 그랬던 게 우리는 심장이 멎었다고 아까 내가 그 왜 전공의 때 중환자실에 심장이 멎으면은 보호자 나가자마자 야 김밥 사 막 이랬는데 뇌가 죽지 않았던 것 거지. 내가 죽었으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공간, 요 사이에 뭐가 있지 않나. 생명과 영혼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영혼이라는 거는 누가 쟀는데 뭐 2g이었대나 뭐 어쨌대나 뭐 하여튼 뭐 그런 헛소리도 있는데 영혼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분명히 있지. 그렇죠? 분명히 없으면 우리 이렇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 존재를 밝힐 수는 없는데 그것과 생명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과 생명과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그래요.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은 막 이제 뭐 아이고 그러고 막 이제 막 울부짖잖아요. 그럴 때 귀에다가 속삭여 주라 그래요. 사랑했다고. 들을 것 같아. nobody knows. 그 환자는 20분 동안 이게 심정지가 돼 있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봐서는 뭐 기억할 거 같이 분명한 거는 심장이 멎어도 뇌는 아직은 바로 죽지 않고 뭔가 기능이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거는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 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사실 뭐 답이 없는 질문이 답이 없지. 좀 다른 질문 혹시? 이 클래스 수준 높아. 이게 뭐 답이 없는 질문 막 해. 조직의 장으로서 병원은 또 어떻게 보면 이윤추구 집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랬을 때 의사 본원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 어떤 롤이랑 병원 장 혹은 경영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롤에 충돌이 있었을지. 충돌이 크게는 없고요. 이제 경영인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병원에 수많은 과가 있고 수많은 교수들이 있으니까 막 서로 뭐 자기 더 잘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정형외과 교수인데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열심히 하는 걸 바라질 않아요. 돈이 안 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경영인은 돈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인 의사로서는 그게 왜 중요해? 내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지만 경영인은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니까 하자고 할 수는 없어. 어떤 거는 절제를 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더 부응을 시켜야 되는 그 고민은 있지만 그 고민은 아주 작은 거고요. 그건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리더십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제가 원장일 때요, 내 방에 들어왔던 사람 가운데 나한테 와서 이제 컴플레인 할 거 아니에요. 뭘 해달라, 뭐 왜 안 해주냐, 뭐 그런데 내 방에 들어왔던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나가면서 너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욕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게 리더예요. 리더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그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게 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리더의 그 리더는 덕이 있어야 돼. 리더가 날카롭고 리더가 매몰차고 그러면 리더는 덕이 있어야 되고 저는 항상 또 부원장이나 이렇게 그 참모들을 뽑을 때 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뽑았어요. 무서운 사람 있죠. 막 그냥 부하를 무시하고 갑질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조직이 산으로 가. 제가 깨달은 거는 리더의 자질은 그런 거, 뭐 그런 거.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좀 그래서 삶의 끝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병을 가진 환자가 존엄사를 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 아주 이게 그 성대 수준을 제가 알았어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질문. 그 얘기랑 더불어서 제가 하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앞에 두 건이 아니고
제가 6년 동안 같이 고생하다가 죽은 환자가 있어요. 32살에 죽었어. 26에 나한테 진단을 받았고 32살에 6년 동안 나하고 치료했어요. 나한테 왔을 때 이미 전이가 다 돼 있던 환자인데 그 환자가 되게 이래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인데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 응급실에 오잖아요. 그럼 입원 안 시켜줘요. 말기암 환자인데 지금 막 고통스럽고 숨이 가쁜데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줄 게 없는데 더 이상 뭐 이러면서 이제 호스피스나 요양병원 가라 그래요. 나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환자가 이름이 이제 정덕이라는 정덕 씨인데 이 환자가 응급실에 올 때마다 내가 환자랑 라뽀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나한테 어머님이 전화해서 우리 정덕이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정형외과 입원시켜서 뭐 치료하고 이랬어요. 6년을 팔도 자르고 폐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일할 때니까 주 5일째가 아닐 때인데 출근하는데 정덕 씨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정덕이가 방금 눈을 감았습니다. 라고. 근데 보통 치료하던 환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주치의한테 바로 그렇게 전화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 물론 이제 나하고의 라뽀가 좋았으니까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조문을 가요. 강원도 사람인데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6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투병 과정을 쫙 들은 거예요. 내가 엄청 울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정덕 씨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내 환자는 아까 다 폐로 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누워서 못 자요. 숨이 가빠서. 엎드려서 잡니다. 내 환자들. 엎드려서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머님한테 씻겨달라. 어머님이 밥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해준 밥 한 몇 숟가락 뜨고 편안하게 누워서 저 세상으로 가면서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박종훈 교수님한테 꼭 그동안 감사했다고 전해달라고. 그때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뒷이야기를 많이 제가 써놨어요. 치료를 잘 이겨낸 사람은 나 이렇게 치료받아서 난 나았어 라고 자기가 막 자랑 삼아 글을 쓰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루저가 아니에요. 난 위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기록으로 안 남겨준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책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나는 존엄사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해. 근데 이 존엄사를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달라서 이거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최소한 나는 내 자식들이 나에게 그러한 그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65세 환자 아주 성공한 사업가를 한번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가는 한 2년, 3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진단받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얼마나 사냐고. 그래서 한 2, 3년 됐더니 아유 괜찮대. 자기 누릴 거 다 누렸고 성공할 거 성공 다 해서 이제 뭐 한 2, 3년 더 살다 가는 거 오케이. 의연해. 굉장히 의연해. 그래서 저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한테 진료 보러 올 때마다 술 한 병 갖고 와요. 자기가 술을 엄청 좋아해서 집에 술 많이 쌓아놨는데 이거 이제 필요 없다고 나한테 한 병씩 주는데 하루는 검사하러 가고 사모님이 복도에 앉아 있길래 사모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아이고 사장님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매일 울어요. 그래.
죽음을 앞두고서 그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죽음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워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신부님은 절대 반대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긴 시간인데, 사실은 처음에 박종훈 교수님 이 강연 여는 제목으로 젊은이들에게 어쩌면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마지막 대답도 죽음과 관련된 대답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 죽음의 상대, 그 짝은, 생생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지금, 그야말로 그 지금 바로 이 모멘텀 이것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를 조금 더 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긴 시간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지혜 남겨주신 우리 박종훈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박수.